3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하며 대한항공 CEO 자리를 내놓게 됐습니다. 재벌그룹 총수가 주총에서 경영권을 잃고 쫓겨난 건 대한민국 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말 그대로 왕의 목을 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브리핑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다치 마사카스라는 일본 작가가 쓴 왕의 목을 친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엔 프랑스 혁명의 두 얼굴, 사형 집행인의 고백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앙시앙 레짐, 구체제 타파라는 혁명과 반혁명의 관점이 아닌 혁명 와중에 무수히 죽어나간 사람들을 지켜본 샤를 앙리 샹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형 집행인의 시선으로 프랑스 혁명을 바라본 책입니다. 관련해서 프랑스 혁명 하면 떠오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과의사 기요틴이 발명한 단두대 기요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머리를 베어 죽이는 참수형을 끔찍한 처형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프랑스에선 달랐다고 합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교수형을 수치스러운 처형으로 간주해 교수형보다는 참수형을 선호했고 실제 사형 판결 시 귀족은 참수형, 평민은 교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분에 따라 처형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이에 프랑스 혁명 발발 직후인 1789년 10월 10일 당시 국민의회 의원이기도 했던 기요틴은 국민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똑같은 사형을 당하면서 신분에 따라 처형 방법이 다른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요틴은 그러면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처형을 제안합니다. 바로 칼질에 실패해 2번, 3번 목을 칠 필요 없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단칼에 목을 자르는 기요틴입니다. 그리고 1793년 11월 13일 파리 혁명광장에서 기요틴의 칼날 아래 루이 16세가 그리고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흔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어떤 제국의 정점에 있는 존재를 끌어내린 이를 두고 왕의 목을 쳐본 기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넉자로 대표되는 그런 왕의 목을 쳐본 기억이라면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경영권 박탈은 우리 경제와 기업 역사에 왕의 목을 친 첫 기억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거수기 정도로 간주돼 왔던 재벌기업 주총에서 재벌 오너가 경영권을 상실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주총이 종료된 뒤 주총장 전면 화면에 뜬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는 인사말이 조양호 회장 퇴임과 맞물려 묘한 느낌을 주게 합니다. 땅콩 회항, 물벼락 갑질, 공사장 동영상, 가사 도우미 밀수 등등 온갖 해괴하고도 얼굴 뜨거워지는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며 재벌 갑질 논란과 지탄을 자초한 한진 사주 일가. 정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다른 절대 권력들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로 대한민국은 재벌 오너라는 왕의 목을 쳐본 기억을 갖게 되었고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는 이제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위는 왜 애초 논란과 의혹이 제기됐던 별장 성접대나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법무부 직원이 출국 직전 김 전 차관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관련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머리를 식히려 나가려 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25일 열린 검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선 이례적인 공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응하기는커녕 심야 영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그리고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검찰 과거사위는 곧장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수사를 권고하며 애초 불거진 특수강간 등 성범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혐의가 확실하게 새롭게 드러난 부분부터 수사를 권고했다는 해석입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분이 이제 항고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이제 재정 신청까지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도 재정 신청까지 기각이 났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내지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특수강간 자체에 대해서 재수사를 명하기는 아무래도. 이와 관련 검찰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김 전 차관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검찰로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부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특수강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아울러 201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김학의 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유입니다. 이게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들이 정상적인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지휘했던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과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각각 울산청장과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가거나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는 게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말입니다. 곽상도 의원 등은 외압이나 수사 방해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직권남용 성립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곽 의원이 수사에 개입한 것이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방해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조계에선 가장 강하게 부인하는 자가 범인이고 무엇보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른바 청남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4살 김다운 씨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수영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이 변호사님, 이거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경찰이 어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다운 씨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아직 기소도 전인 피해자 얼굴과 신상 공개를 한 것을 두고 피의자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있었던 오랜 논쟁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다운 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신상 공개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피의자의 신상공개 결정은 각 지방경찰청 내에 있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 법령은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인데요. 법에 따르면 이제 신상공개의 기준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한 강력범죄 사건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신상공개가 알 권리 또는 재범 방지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등이라고 해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건가요?
네, 지금 경찰은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표백제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살해 사건 현장에서 살해된 피해자의 네. 혈흔을 표백제로 닦아낸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네. 김다운 씨가 표백제 통을 들고 그 이씨 부모 자택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그 인근 CCTV 화면에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살인이 우발적인 네. 범행이 아니라 네. 계획된 것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김다운 씨가 신었던 그 운동화에서는 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김다운이 피해자들을 생전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미행까지 했다고 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네. 뭐 김다운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이유인가요? 네, 지금 현재 김다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네. 기자들에게 일정 부분 계획한 것은 맞지만 제가 죽이지는 않았다라고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범행 당일날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살해의 경우에는 이제 네. 지금까지 경찰이 제시한 이제 정황 증거만으로는 조금 네. 입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네. 들면 뭐 살해 도구라든지 네.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이제 2016년 5월에는 네. 강남역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피해자가 중증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같은 해 발생했던 수락산 살인 네. 사건과 오페산 터널 총격 사건 피의자들은 조현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등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지방청 단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찰청으로 일어나 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네. 지적과 경찰 산하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네. 별도의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경찰청 내부에서 그 심의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튼 뭐 중국으로 도망갔다는 범인들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햇수로 10년간 운수회사 화물차 운전기사로 열심히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못 받은 내 퇴직금 받아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트럭기사 신모 씨는 경기도 여주의 한 운수회사에서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운수회사는 지입 차량을 포함해 화물차 230대 정도를 보유한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그러나 만 9년간 근로를 제공한 심 씨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 씨는 이에 노동청에 신고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회사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 앞에도 이제 그만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저처럼 길게 끌다 보니까 중간에서 합의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회사가 재미를 붙였나 봐요. 이에 심 씨는 마지막으로 집 근처 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 씨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은 시점은 퇴직금 청구 채권 소멸시효 만료 3년을 불과 열흘 남겨둔 때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퇴직금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긴급 소제기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그러니까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료로 구조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재판은 심 씨가 운수회사 소속 근로자인지 차량 임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공단은 심 씨가 운수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운수회사는 그러나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고용한 게 아니라 회사 소유 트럭을 임대해주고 운송 용역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줘 심 씨는 근로자가 맞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보수가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 물량에 의해 정산한 성과급 형태이긴 하지만 이 점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계약 형식은 화물차 임대, 용역 계약이었지만 그 실질에 있어 고용 계약임을 분명히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금 근로자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 인정되지 않고 편법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운수회사는 심 씨가 청구한 3천여만 원의 퇴직금과 지급시까지 심 씨가 퇴직한 2014년 5월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수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심 씨는 지연손해금을 그만큼 더 받게 됩니다. 퇴직금 채권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아예 청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법률 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법률구조공단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 노동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동법원 설치 및 비정규직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는 4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6세 미만 아동 가구의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아동수당법을 포함한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비전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법제처가 오늘 대회의실에서 정태용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초청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등 건축법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2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